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대선 본투표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그 어느 대선보다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장가혜 기자, 장 기자랑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우리 시간 오후 2시면요. 제가 보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2시더라고요. 밤 12시에 투표를 합니까? 네, 우선 그 시간이 미국 시간 5일 0시가 되는 건데요. 네, 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주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합니다. 광산이 있던 시절에 이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이 전통에 따른 건데 아마 12시에 투표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겠죠. 네. 어쨌든 보통 우리나라는 뭐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딕스빌 노치라는 곳을 제외를 하면 네. 동부 시간 새벽 5시 버몬트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이 텍사스 등 이 중부를 거쳐서 동서 또 동중서 이렇게 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영토 크기가 한국의 98배고요. 예. 또 미국 본토만 해도 이 시간대가 4개나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또 다른 주에서는 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뭐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당선자 윤곽은 그러면 몇 시쯤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쯤이 되면 알래스카를 끝으로 거의 투표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미국 50개 주와 또 워싱턴 DC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7개 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주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이미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주는 전체 결과로 봤을 때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가 못하겠죠. 네. 하지만 펜실베니아, 미시간, 또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 7개 주는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표심이 이리저리 그네처럼 움직이는 경합주여서요. 네. 이들이 누구를 찍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뭐 0.73%포인트로 이겼던 것처럼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그렇죠. 미국은 저희가 뭐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뭐 선거인단 제도도 있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이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넘긴 그러니까 270명을 가져가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선거인단의 숫자는 주마다 다 다른데요. 네. 그러면 선거인단 많은 주에서 이기면 끝이네라고 생각하실 그렇겠네요.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별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 또 과거 선거를 통해서 가늠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7개 경합주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요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개 경합주에서도 어디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로 이 펜실베니아라는 곳인데요. 이 펜실베니아 주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니아를 차지를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17%포인트로 힘겹게 이긴 곳이어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곳에서 동률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0.5%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판세가 안개 속이다 보니 두 후보 선거 기간 동안 이곳에 정말 많은 자금 그리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이 펜실베니아 여기 가서 마지막 좀 화력을 집중했다. 꼭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펜실베니아에서만 5곳에서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조금 전 들어온 영상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한밤중에 아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Hi. Oh my God. 지금 Oh, nice to meet you. So how's it going?
And it's the day before the election, but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say I hope to earn your vote, and I wanted to just thank you for just giving us the time to have this conversation. 네, 이렇게 해리스에게 펜실베니아가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만큼 트럼프 후보에게도 이 펜실베니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에 야외에서 유세하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적이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출신이어서 오. 이곳에 연고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대선 결과가 접전일수록 최종 승자 발표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가 집 하나씩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표를 달라 하는 네. 이런 모습 굉장히 좀 생경한데, 자, 저희가 내일 개표 상황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부장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리포트 보셨는데 이 실제 북한군이 이제 전쟁에 전장에 일단 바로바로 투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일단 북한군과 첫 교전을 확인했다고 지금 조금 전에 공식 확인했고, 우리 정부도 북한군이 교전 나서서 40명이 사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소식을 먼저 짚어드리면요. 안드레이 코발렌코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그 허위 정보 대응 센터의 그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네. 이 해당 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신빙성이 그 전에 어떤 다른 소스에 비해서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팩트가 됐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팩트 체크라는 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이고 또 얼마나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가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정보 당국이 어제죠 일요신문과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한 40명 정도의 어떤 북한 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40명은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역시도 오늘자 국방부의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국방부에서 나온 직접적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정보당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해당 현지의 정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네. 정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일 뿐 아직까지 확실한 건 모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지금 북한군, 특히나 그 쿠르스크의 북한군 11,0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이 대규모 전투, 즉 북한군의 어떤 그 준비된 정예 병력과 우크라이나 군 사이의 대규모 교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40명 같은 경우에도 이 비전투원이라는 것이 결국 이 공병 부대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전투가 진행되기에 앞서 먼저 공병 부대가 가서 진지도 좀 보수를 하고 지뢰도 제거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파견된 북한의 선발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러시아 파병군이 국경에 굉장히 대규모로 일단은 배치가 돼 있다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첨단 무기를 일단 북한군이 갖고서 전투에 임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이제 배속이 돼서 함께 전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단독으로서 뭔가 전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군은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러시아 군에서 특수 부랴트인이라는, 즉 어쨌든 그 부랴트인들도 러시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적의 러시아 군대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군이 단독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명분도 없고, 또 보여지는 면에서 이게 북한군의 단독적인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의 편제로 소속이 되어서 또 보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러시아 군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의 편제로서 러시아 군의 지휘를 받는 그런 구조로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예.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 하지만 그 구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극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군 편제로 들어가 싸우게 되면은 러시아 군의 명령 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러시아 군은 자국 병사들을 아끼면서 가장 험난한 어떤 그런 전장에는 북한군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총알바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 북한군이.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이
험지에다가 북한군을 뭐 몰아넣는다고 하면 그런 예. 말씀이 좀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모든 지휘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러시아 군에게 있고 그리고 북한군은 전투 지형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뭐 쿠르스크라는 곳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명령 내리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어떤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특히나 이 동부 전선에서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그 전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그 흔히 말하는 그 알보병이라고 하잖아요. 보병을 먼저 들이밀어서 우크라이나 군의 대응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예. 어떤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없는지 즉 방어 태세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 약한 곳으로 이제 정예 병력을 넣어서 이제 그 약한 전선을 돌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결국은 수많은 어떤 전사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 보니까 찌르는 곳마다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먼저 그렇게 일차적으로 소모된 병사들은 결국은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소모되어도 되는 병사들을 내보내거든요. 아. 근데 그런 소모되어도 되는 병사가 바로 지금 북한 파병 병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친인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에는요, 이 북한군 첫 포로 모습이라고 하는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뭐 보면 동양계 남성이 쓰러진 거 보면 북한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조선인민군 군인 신분증이라고 쓰여진 수첩도 함께 보입니다. 그건 뭐 진위 여부가 있겠지만 북한군 포로라고 보는 시각도 좀 대체도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 신분증을 저도 몇 번 이제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저 신분증을 오늘 맞습니까, 저게? 뉴스에 나오기 전에 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질감이 듭니다. 이게 북한이 발급한 정식 어떤 조선인민군 신분증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글자 폰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면 군인 신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통 만약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군인 신분증은 군인증이라고 부르지 군인증. 네, 군인 신분증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 물론 지금 뭐 최근엔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북하신 어떤 북한 군 경력을 가지고 계신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저건 좀 가짜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좀 뭐 위조 아니면 가짜 신분증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또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보전입니다. 인지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고 상대의 어떤 교란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파간다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동원한 그런 심리전의 한 수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기도 한데 영상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러시아 병사 추정 인물이 뭐 북한군의 전투 식량이라고 하면서 뭐 통조림을 뭐 빵에 발라먹는가 하면 뭐 개고기 통조림을 들고서 뭐 분개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자, 이 부분 지금 나오는 영상일 텐데 저 부분도 혹시 뭐 선전선동의 일환일지 뭐 진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저 영상도 이제 북한에서 나오신 북한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본인이 군 생활 10년 동안 저런 통조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거까지 뭐 가짜로 만들기에는 뭐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일단 뭐 북한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저 영상은 결국 이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 북한 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감을 낳기 위한 그런 장치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개고기를 먹지 않은 러시아 병사들 입장에서는 개고기를 주된 전투 식량으로 사용하는 북한 병사들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어떤 그 집합을 깨기 위한 그런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의 전투 식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북한군이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전투 식량의 대부분은 저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악하고 또 굉장히 전투 식량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통조림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고기를 주된 어떤 식량으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저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 영상을 좀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드론을 상당히 많이 운용하고 예. 잘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서 진격하다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3명의 병사들 남기고 떠났고 또 이 북한군 추정 이 병사들이 뭐 황급히 쫓아가는 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예. 참 우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뭐 훈련도 아니고 지금 실제 상황에서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영상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요.
이 북한군 병사들 만약 저 영상에 등장하는 병사들이 북한군 병사라고 한다면 예. 물론 지금까지는 추정 아닙니까? 만약 북한군 병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 앳된 병사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투 환경에 대한 익숙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또 러시아군으로부터 홀대받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훈련받은 지 약 2주 만에 전장에 좀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장갑차와 병사 사이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 다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북한 뉴스 하나 더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북한이 지난번 ICBM 발사 닷새 만에 오늘 오전입니다. 또 하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본투표가 이뤄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뭐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벌써 11월 5일이고 미국 대선 투표가 정말 코앞에 네, 와 있는 오후 상황 2시부터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즉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 해리슨 후보가 당선이 되든 본인들의 대미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만약 본인들과 즉 북한과 마주 앉아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 수위에 맞춰서 상당한 대가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오늘 아침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예. 사거리라든가 미사일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그 주한미군의 어떤 여러 가지 전력 자산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북한의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서 그 공군 훈련을 같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일 훈련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또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 자, 그럼 이번엔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리포트 보신 대로 윤 대통령의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뭐 닷새 뒤가 사실 임기 반환점이라서 해외 순방 이후에인 뭐 이달 중순쯤 밝힐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정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동훈 실장님, 네네. 뭐 여러 의혹이 좀 많지 않았었습니까? 뭐 명태균 씨 관련도 그렇고, 네네. 관련해서 김 여사 문제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좀 판단이 섰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금 그 담화 일정을 좀 늦추고자 한 건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또 무엇인가 또 민주당이 또 무엇인가 녹취록을 또 공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먼저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또 수습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폭로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해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강경파 네. 입장이 굉장히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어저께 오후까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또 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를 보고하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있으므로 해외 일정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성과까지 이야기를 하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늦추는 어떤 그 이유였는데 네. 또다시 이렇게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변경한 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지지율이 정말 이렇게 그 계속 하락하고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 추락. 그렇습니다. 갤럽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리얼미터는 동조하지 않고 좀 정체돼 있었는데 리얼미터까지 동조 하락을 하면서 모든 어떤 지표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굉장히 또 지금 눈길을 모으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친윤 그룹이라든지 또는 관망을 했던 파들이 다 일제히 대통령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해외 일정 전에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끊어야지만 해외 일정은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아마 대통령실의 비둘기파 쪽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매파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좀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번 담화에서는 뭐 기자회견 바로 이어지는데 뭐 계속되는 김 여사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도 이 같은 설명을 계속해서 해온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담화 때처럼 이 자유롭게 자유주제로 질문을 다 받을 거다 대통령이 1분 1답이라고 하죠. 다 받을 거라고 하는데 소상하게 설명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것을 다 밝힐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대국민 담화 형식, 특히 8월 달에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 형식이나 기자회견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덮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위기의식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도 앞당기기로 결단을 한 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내용 면에서 좀 더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리고 더 상세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과가 나야 예, 된다. 일단은 사과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또는 사과가 아니면 유감 표명 정도라도 일단 나와야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또 감정이 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보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내용들이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좋게 이야기해 준 거다, 덕담을 해준 거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통령의 해명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상 그 정도 이야기로는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정말 그 전화를 하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인적 쇄신이나 내각에 대해서 개각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참모진 개편, 쇄신 내각 이런 말을 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걸 좀 수용한 거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 대표가 어제 어떤 말 했는지 그 얘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입니다. 네네. 어제 한 대표의 이런 요구, 사실상 대통령실이 그동안 좀 무대응으로 좀 일관해온 측면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한 대표의 어떤 압박, 친윤계 일각에서도 좀 어떤 쇄신책을 대통령실에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좀 먹혀들었다,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난 겁니다. 어떤 변수? 대통령 육성으로, 그러니까 녹취록이 생겨났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명태균이라는 브로커와 대화를 나눈 것. 이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거리를 뒀던 시도지사 협의회의 시도지사들과 또 친윤들, 이 대표적인 어떤 친윤 그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할지 이런 친윤 그룹에서조차
대통령이 먼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네.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언론의 칼럼처럼 대통령 혼자 남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마저도 해명을 하라.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상수에다가 두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나는 뭐 지지율이 떨어져도 상관없어라고 반응을 보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뭔가 전국 모멘텀이 그야말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대통령실에 공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자막으로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표의 요구가 뭐 수용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또 선을 긋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윤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 하는 내용들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듣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회견 잡으신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요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어제 오후에 갔었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즈음에 결심하시고 국민들께 언론에 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신 다음에 추경으로 원내대표님께 해결하겠다고 결심할 때 알리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따로 언제를 못 드렸다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확정해서 언론에 공개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통령실로 취재를 해보시죠.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친윤 쪽 인사들의 뭐 어떤 메시지가 나왔었고 또 친윤계 인사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과 얘기를 소통을 해서 대통령실이 담화미 기자회견 결정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수 내에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위기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친윤계에서도 이제 서서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의 방식도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윤계에서조차 대통령실이 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고 대통령실이 너무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잠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는 해서 어떤 관계로 이런 결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담화를 목요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는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굳이 붙이지도 않았어야 될 좀 사족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판단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나온 이후에 이런 담화를 결단하는 것이라면 굳이 한동훈 대표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까지 붙여서 당정 갈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선 전략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또 서운함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당정의 어떤 갈등들을 내세우고 보여주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국민들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취재해봐야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 뭐 패싱 논란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종훈 실장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가 많아서 이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 한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따라 어떤 좀 답변을 내놓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한 대표가 이 대통령 임기를 아직 절반도 돌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사과 설명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계신데. 뭐 어떻습니까? 임기 말에나 나올 상황이 지금 나왔고 혹시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입장을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갈등을 어떤 봉합하고 또 화합하는 계기 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그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폭로를 한 그 시점부터 당정 갈등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급격하게 민주당의 어떤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이미 지난 2일에 민주당이 아예 야당이 전 동원령을 내려서 장외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당내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쳐나간 것은 이제야말로 윤 대통령을 녹취록으로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순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정 갈등이 계속될 것인가? 당정 갈등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미 급격하게 지금 지지율은 무너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중도 또는 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지금 이 지지를 어느 정도부터 철회하고 있다. 그래야 10%대가 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사족 같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후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발언을 하건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도를 양쪽 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들면 그 자체로 이제 10%도 이제 단단히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은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즉시 즉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한다 이런 뭐 중진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여기 또 한 대표한테 추경호 원내대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면 화합하는 계기로 좀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순간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구슬을 꿰듯이 네. 하나의 봉합이잖아요. 바늘과 실이 있어야 이게 꿰매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찢고 갈라서기만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임으로써 당정 갈등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즉 지금 몇 가지 단초들이 마치 패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뭐 패싱을 했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지 않아야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당정 갈등까지 더 얹게 된다면 그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당이 대통령실을 수습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당의 어떤 공세를 대통령실이 막는 게 아니라 여당이 어쨌든 당과 당으로서 나서줘야 되는데 네. 당대표의 어떤 권한을 계속 축소시키거나 혹은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당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람, 기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당정 갈등을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네. 식의 어떤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모레입니다. 그때까지 좀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지 봉합돼가는 모습이 보일지 아니면 갈등 양상 더 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과 일부 야권에선 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이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이 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 존중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장윤주 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생중계 사안이 맞는 겁니까?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당에서는 이 부분을 뭐 동의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판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결정할 내용인 것인데요. 뭐 아마 주진우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를 허가해달라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 경우에는 뭐 피고인의 이익과 그리고 공익을 비교 형량해서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선 사례에 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라든지 이명박 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피고인의 동의가 없이도 생중계됐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안과 그리고 현직 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같은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또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탄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아마 선고를 앞두고 고민을 할 것이고 저는 재판부의 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정치 이슈가 벌어질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좀 요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어제 전해드린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인데요. 자, 어제 20대 이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 당시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단으로 일관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 네, 취재진이 굉장히 속사포 질문했는데 이 운전자가 정말 하나도 답을 안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김임배 팀장님, 또 경찰청 얘기 나와 보니까 운전자가 이 면허 취소도 아니고 면허를 아예 취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8중 추돌 사고를 냈던 그 김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는 다녔습니다. 하지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진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도 여러 번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했던 것이죠. 면허를 못 딴 겁니다. 일단 보니까 면허를 못 딴 것이죠. 아예 시험을 안 본 모양 같아요. 근데 김봉식 서울청장이 4일날 그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8중 추돌 사고에서 그 피의자가 사실상 면허 취득도 안 한 상태고 운전 무면허 운전을 했고 또 그리고 사고 냈던 차량은 사실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모친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모친은 반대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몰래 차를 가지고 모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저 차로 인해 가지고 그 한 7건의 재물 손괴 사건이 났었고 또 11명이 경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바람에 저렇게 사고가 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고 직후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변호사님 이게 좀 황당합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동 끄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끄는 걸 모른다.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끌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동을 켰을까 의문인데요. 이 사고 직후에 이 해당 여성이 자신의 모친과 통화했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엄마한테 막 당황해가지고 엄마 나 어떻게 차 열 대 박았어? 막 당황합니다. 그랬더니 모친이 일단은 시동부터 꺼라.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딸이 시동 어떻게 끄는 거야? 끌 줄 몰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은 이 대낮에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라요. 지나가던 시민이 이 가해자를 밀치고 본인이 대신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 조작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몰랐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시동을 키로 했다면 키를 반대쪽으로 하면 시동이 꺼지고 시동을 뭐 버튼식이었다면 그 버튼은 꺼지는 건데 이것조차 못했다.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보면 또 음성이었는데 진술에서는 신경 안정제 복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 좀 의심되는 거는 여기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약을 좀 병원에 처방받았느냐 여기서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올바르게 설사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수면제로 올바르게 처방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걸 먹어서 제대로 수면제의 효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네.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의사가 안내했던 복용 방법에 따라서 복용을 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현재 이 가해자, 이 운전자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 등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감정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운전자의 모친이랑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나의 딸이 7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먹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환청 증세까지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도 이 병원을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입원시키려고 차를 태우는 과정에도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입술이 터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경찰에서 요양급여 내역이랄지 또 주로 진료를 했던 정신과의 진료 확인서랄지 의무사본 기록지를 통해서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나간 화면이 지금 아까 그 팔중초를 나기 전에 그 화면에 있는 유모차를 저 차가 치고 가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김은재 팀장님, 이 상황을 좀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은데 약간 어머니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어머니 차를 몰고 가서 사고 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왜 차 키를 줬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그 김모 피해자가 어머니 집인 송파도 거의동에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당시에 거의동 사고를 내고 두 번째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무면허로 자주는 안 했지만 여러 번 운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너 운전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가라 말했는데 차 키를 왜 준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택시를 타고 가라 했는데 본인이 아무튼 이 내용이 이겁니다. 어머니는 택시 타고 가라 했다면은 본인이 어머니의 차 키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니는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차 키를 뭐 범하고 줬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이 가져가서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무면허 운전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는 왜 사고 냈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아마 그 약물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약의 영향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토막살인 사건인데 어제 체포된 30대 현역 군인 장교가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과나 질문 없이 이 대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하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자, 이건 변호사님, 이제 뭐 사건들 전말이 하나씩 드러났고 이 피해자가 여성 군무원인데 이 살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0대 장교가 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 내용으로는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정도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문제나 또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둘 간의 관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 말씀 주신 대로 같은 군부대, 같은 사무실을 사용을 했고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이고 지금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이었고요. 중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 네, 그만큼 사실 엘리트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부대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33세의 군무원, 임기제 근무원이라서 사실은 지난달 말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군무원이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정근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며칠 뒤에 둘이 헤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사무실을 더 이상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결국 이 군부대에 주차된 이 가해자의 차량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A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데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네, 그 말다툼에 대해서 둘 간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만 최근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이 경찰에서는 둘이 전보 명령이 내려졌고 임기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즉 두 사람이 헤어지는 관계였다는 것이 어떤 살해의 동기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닌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좀 친한 관계였고 그런데 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다. 알겠습니다.
김대 팀장님,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건요.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살인자라고 해야겠죠. 아직까지 피의자죠. 피해자인 척 오히려 행세를 하고 좀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25일 날 살해를 하고 26일 날 시신을 은폐를 했습니다. 근데 27일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10월 말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근무를 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부대에서 찾게 되면 범행이 들통날까 봐서 사실은 휴가로 처리했던 것이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런 전화기를 것 같다. 가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화 통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본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범행을 은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던 것이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된다고 그리고 저희는 생각하는 휴대전화 거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근데 일원동 배수로 해서 약간 파손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를 했던 것이죠. 버렸다, 부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버셔가지고 버렸지만,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수거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시체가 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뭐 돌덩이까지 좀 유기하고 뭐 태연하게 피해자 행사를 했다.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획적 살인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대 주차장에서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건 우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왜냐하면 차 안에 살해했는데 그 장소가 부대 내 주차장. 그렇게 했고 사건 이후에 본인이 범행을 은폐해야 되겠다 싶기 때문에 네. 시신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네. 비닐 가방에 넣어가지고 비닐통에 넣어가지고 예. 분리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근무했던 10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 강원도 간간히 화천. 가가지고 밤에 유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부터 거기. 근데 왜냐하면 그쪽 지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끔씩- 멀리까지 가서 유기를 했다.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서 버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시신을 버릴 때 물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시신 안에 봉지 안에 무거운 돌을 넣어가지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했고요. 또 그리고 도구도 강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신에 그 돌을 넣었다는 거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해서 버렸는데 네. 사실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사항 때문에 범행이 들통이 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되게 끔찍한 사건이라서 보통 이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 공개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군인 장교입니다. 이럴 네. 경우에 신상 공개 여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찰청에서도요 신상 공개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상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일단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요. 즉 범행 방법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건이라는 범행 요건, 이 성립 요건 자체는 성립을 하지만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 측은 같은 부대를 사용했잖아요. 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같은 군부대 내에 여성 군무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지 또한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황을 한번 다음 사건인데 이 충격의 연속입니다. 어제 저희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아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 변호사님 이 숨진 아버지가 이 사망 전에 이 배우자와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2022년 7월에요. 이 사망한 70대 남성 A 씨가 배우자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요. 수십억 원대의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펴봤더니요. A 씨가 사망된 이후에도 항소심이 계속 진행이 됐고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이 사건, 이 소송을 진행했을까? 다름 아닌 이 해당 남성과 관련된 이 외아들이죠. C 씨가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6개월 넘게 이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혼 소송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사나 이혼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변호사만 출석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당사자 출석 하나 없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A 씨
사망한 A 씨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네. 소송 중간에 내가 A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외아들 C 씨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 A 씨를 못 만나게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소송의 상대방인 의붓 어머니 B 씨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외아들 이 C 씨한테 얘기하니까 이 C 씨가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핸드폰으로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재판의 맹점 또 이런 걸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김임대 팀장님, 어제 저희가 이 아버지의 부검을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사인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검 결과 나왔는지 하고 아들이 혹시나 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인천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는데 4일날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확실한 결과는 아니지만 네네. 뭐라고 나왔냐면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이 없다. 외력 손상이라고 한다면 두개골 골절이라든가 장기 손상인데 그리고 신체적 타박상도 식별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력에 의해서 살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국가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심장 동맥경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이 사인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콩팥에 수인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병사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좀 더 정밀 검사해야만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경찰은 B 씨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게 어떤 사항을 즉 범행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범행할 수 있다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기 때문에 좀 더 수사상을 지켜봐야만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금 한 돈이 50만 원을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값은 오르는데 귀금속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귀금속 도매 상가는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금값까지 상승하면서 손님 발길이 뜸한데요. 예측 불가한 미국 대선에 중동 전쟁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올 한 해만 금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가격에 예물과 돌반지 등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금 투자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의 골드바 투자자들만 이익을 볼 뿐이고요. 금이 들어간 반지, 팔찌 등 장신구는 세공비나 분석료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금값에 사지도 팔지도 않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귀금속 업계의 한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서핑 들어보셨나요?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지하철 위에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놀이가 인기를 끌면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슬아슬 달리는 지하철 위를 넘나듭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장면, 실제 뉴욕 한 지하철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놀이로 전락해버린 일명 지하철 서핑인데요. SNS에 자랑하고 이를 모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으로 미국 뉴욕에서만 올해 6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180여 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끊이질 않는 사망 소식에 미국 전역의 법무장관들은 챌린지 확산을 방관한 관련 SNS를 고소했고요. 뉴욕 도시교통국은 SNS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챌린지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